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아침 공기엔 차가움과 습기가 뒤섞여 지하철역 입구를 지날 때면 피부에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은근히 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속도를 지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도, 당장 뭔가에 쫓기듯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바쁜 흐름들 사이로 세상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쪽, 희미한 그림자처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바닥을 짚으며 올라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딱딱하게 굳은 상처가 겹겹이 박혀 있었고 손등의 피부는 갈라져 붉은 피고름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칸 계단을 오르는데도 숨을 고르고 또 멈추고 다시 손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무릎은 패딩 대신 매서운 콘크리트 바닥과 마주하고 있었고 온몸이 차가운 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그녀의 발엔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은 얼음처럼 창백했고 발등엔 오래된 흉터들이 네트워크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에게 밟혔을지도 모를 그 상처들, 누가 보아주지 않아 더 깊어진 흔적들. 사람들은 그녀를 비켜가거나 혹은 흘긋 돌아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빴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고 그녀는 그 사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쪽,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만 보면 성공한 회사원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자꾸만 새어나오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죠. 양복 소매는 이미 눈물에 젖어 칠흑 같은 색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무언가를 참는 사람처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바로 정우진, 그리고 계단을 기어오르던 그 여자는 그의 전처 서가은이었습니다. 둘은 한때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엔 15년이라는 세월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오늘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가은의 모습을 보고도 당장 달려가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갇힌 사람처럼 계단 옆 벽에 기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지하철이 들어오는 진동도, 광고방송 같은 안내음도, 모든 것이 멀어지고 우진의 세상엔 단 한 사람, 서가은만 존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가은아, 정말 너 맞니? 아무리 달라져도, 아무리 변해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존재. 사랑했던 사람. 우진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굳어버렸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15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은과 우진이 처음 만난 날, 도서관을 가득 채우던 종이 냄새와 살아있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둘은 서로를 처음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은 낡은 카디건을 입고 조용히 책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그녀는 화려한 말도 특별한 장식품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깊고 단단한 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갖는 묘한 힘 같은 것. 우진은 그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던 청춘.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가은에게는 무너질 만큼 힘든 날에도 누군가를 배려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찬바람에 떨고 있던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덮어주던 모습. 비 오는 날 비 맞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 문을 양손으로 잡고 우산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던 모습. 우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겠구나. 둘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좁았고
보일러는 잘 고장이 났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둘의 웃음이 있었고 라면 한 개로도 서로의 하루가 따뜻해질 만큼 단단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힘들었지만 둘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단 한 사람, 우진의 어머니를 제외하고요. 넌 우리 집 며느리로 부족해. 우진의 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가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가진 배경, 학벌, 재산, 가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가은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은아,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을 믿고 가은은 우진을 따라갔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가은은 임신을 했습니다. 우진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에 차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기쁨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아이를 낳겠다고? 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작아졌습니다. 생명을 품은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임신. 차갑고 매서운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비극의 날 그 아이 낳지 마라. 가은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얀 병실. 삐이 소리. 눈앞이 번져 흐려지는 순간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 아이는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날카로운 금속처럼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은아, 넌 이 아이 낳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은 가은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가은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작은 편지와 반지를 남겨둔 채 사라졌습니다. 가은이 병실에서 사라진 날 우진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산책을 나갔거나 병원 근처를 걷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창문을 열어도 복도를 걸어도 주차장을 뒤져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도망치듯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죄책감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새 그는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며 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은아, 제발 대답 좀 해줘.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뿐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진의 어머니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사람에게 너무 과분한 여자였지. 그 말에 우진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가은이가 떠난 거예요. 어머니는 턱끝만 조금 흔들었을 뿐 감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어. 그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너는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었어. 우진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은이 죽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변사체로 발견됐다더라.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뚝 하고 멈춰버리는 느낌. 가슴이 진짜로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자료도 증거도 장례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슬픔도 조금 무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은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와 집안은 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너는 가문의 얼굴이다. 회사와 회장이 원하는 매칭이다.
지금 결혼해야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 우진은 이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떠난 가은을 생각하며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에서 웃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고 방도 따로 썼고 가끔 대화할 때도 가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략 결혼은 그저 집안의 연장선일 뿐 우진에게는 단 하루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가은을 죽었다고 믿었지만 우진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은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은이 살았던 동네를 다시 찾아가고 고아원 기록을 뒤지고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은이 생전에 다니던 카페, 그녀가 좋아하던 헌책방, 한강 산책로, 매일 가던 버스 정류장.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은 가은이 죽었다는 사실을 억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감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지켰어야 했다. 그 죄책감은 날마다 무겁게 변해 우진을 짓눌렀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겨울, 회사 행사로 한강 둔치의 노숙자 봉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얼어붙은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차갑게 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나눠주던 중 한 노숙자가 우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가은이라는 사람 찾고 있는 겁니까? 우진은 그 순간 숨을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15년 만에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그 이름을. 가은이 살아있습니까?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지듯 떨렸습니다. 재개발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진은 있는 힘으로 버텼지만 다리가 풀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잔 지하철역에 있어요. 다리를 잃었죠. 그리고 매일 그 아이 이름만 부르며 삽니다. 15년이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주. 우진은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노숙자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강 둔치에는 삶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는 곧 식어서 김이 사라졌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쿡 찔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우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은 어딘가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는 듯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이 다가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정우진 씨 맞습니까? 우진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니.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남자는 손을 떨며 담요를 움켜쥐었고 입술이 마른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혹시 가은이라는 사람 찾고 있습니까? 그 한 문장에 우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은. 그 이름을 15년 만에 누군가의 입에서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사람도 차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의 입술만 더듬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가은. 가은을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가. 가은이 혼자서.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와 둘이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주 힘들게요. 우진의 입술은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모르던 진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 그 아이 이름은 연우였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우진의 눈에서 고여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연우. 그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아픔이 뭉쳐진 글자 같았습니다. 우진의 숨이 끊어질 듯 멎었을 때 노숙자가 마지막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연우가. 노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전장비도 없었고 그 동네가 뒤숭숭할 때여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철컥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회사, 자신의 집안,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지키지 못한 여자와 아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비극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 있다고요? 노숙자는 손을 들어 한강 바로 옆 지하철역을 가리켰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입니다. 다리를 하나 잃고 매일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며 살아요. 우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발의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지하철역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우진은 그날 이후 가은의 이름이 적힌 모든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부터 회사 내부의 기록 창고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사무실 문서함까지.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 처리 몇 개, 오래된 계약서, 지우개로 문질러 지운 듯한 문서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작고 마른 아이 하나가 웃고 있었고 그 뒤로 가은이 흐린 얼굴로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옷은 낡았지만 아이에게만큼은 깨끗한 옷을 입히려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진은 그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아이의 이름은 연우. 우진은 사진 아래 깔린 문서들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서. 재개발 3구역 안전관리 보고서. 그 아래 적힌 문구. 안전망 설치 지연. 철거 순서 오류. 임시 구조물 붕괴 위험도 높음. 우진은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미성년자 사망. 문서에는 아이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냉정하고도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보고서 말미에는 볼펜으로 덧칠한 듯 강하게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관련자 없음으로 정리한다. 우진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 철의 맨 뒤. 빨간색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정. 우진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정리할 것. 언론 지역 주민 언급 금지. 내부에서도 공유 제한. 우진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은이 혼자 아이를 키울 때, 가난과 추위 속에서 버틸 때, 아이를 잃고 정신이 무너져갈 때, 우진은 그 모든 순간에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만든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우진은 문서를 들고 바로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금빛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문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 일? 오래된 사건이지. 내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었던 일이다. 우진의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아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우진을 올려다보더니 무심히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나온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과 상관없는 애였어. 애정 가지지 마. 우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고였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요?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키울 능력도 없는 애였잖아. 내 인생 방해 안 된 걸 차라리 다행으로 여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가은이 떠난 날, 아이를 잃고 울었을 그 여자의 얼굴, 한겨울에 손가락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몸으로 살아내려 애썼을 순간들. 그리고 지금 지하철역 계단에서 부서진 몸으로 기억 속에 이름만 되뇌는 그녀의 모습. 우진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뒤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그의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이사 대행, 이사회 멤버들이 말렸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5년을 살았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진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신 단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가은을 다시 찾는 것. 그녀의 남편으로서, 연우의 아버지로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진은 서류가 든 가방을 한 번 더 열어보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은과 연우가 함께 찍힌 사진. 그 사진을 가슴에 껴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앞. 사람들이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단을 기어오르는 여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여자를 지켜보는 남자. 가은은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하철로 내려가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에 들르는 지름길일 뿐이지만 가은에게는 그 계단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연우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은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을 떨었고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사고로 잃어버린 후 불균형하게 남은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고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 어디쯤에 연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말했었습니다. 기억의 일부분이 특정 시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시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은에게 그 시점은 연우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루는 15년 전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회사도 떠나고 재벌이라는 이름도 내려놓고 이제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계단 아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걸터앉아 조용히 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이 손을 다치면 몰래 연고를 발라주고 가은이 쓰러지면 쓰지 말라 했던 힘까지 내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잠깐 스치는 듯 그를 바라보는 날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가은의 눈동자는 다시 초점을 잃고 연우야 연우야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가? 그의 죄책감은 계단보다 높고 지하철보다 깊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연우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위험한 공사장,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 낡은 놀이터, 보호 장비가 없던 복지시설들. 그는 어디에든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연우를 잃은 슬픔은 그에게 또 한 번, 한 아이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가 왜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있는지, 왜 매일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진에게 그 재단은 속죄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세상이 너를 지켜줬을까? 그 생각이 나를 미치게 했어, 연우야. 그는 재단의 벽 한쪽에 이름도 사진도 없이 살아생전 연우가 남긴 발자국을 그려놓았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발자국을 오직 우진만 그 발자국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은은 계단 중간쯤에서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진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은아, 가은아, 괜찮아? 그날 가은은 처음으로 우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우진을 바라보는 눈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숨도 참고 그녀의 시선을 기다렸습니다. 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 씨? 우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가은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초점을 잃은 눈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연우야, 엄마가 갈게. 그날 우진은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죄책감도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노숙자들도, 찬바람도.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우진에게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회한을 참아내는 작은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은아,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을게. 연우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억하며 살게. 우진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가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자리에서 계단을 기어오르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버팁니다. 세상은 둘을 모릅니다. 둘의 이야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속죄였고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가은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는 그날을.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그걸 지켜보는 삶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하철역 바람 사이로 고요한 한 문장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연우 아빠. 그 말은 우진의 평생에 버리자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업시니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